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그 문제풀이, 일단은 단원별로요. 단원별로 문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실전 예상 문제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죠. 언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이 앞부분의 문제풀이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단원별로 자기가 조금 미흡했거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기 바랍니다. 자, 1번에 언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됐습니다. 언어의 형태는 바뀌어도 의미는 바뀌지 않는다. 틀렸죠? 언어는 형태와 의미 모두 변할 수 있고, 이를 우리는 언어에 뭐라 배웠어요? 역사성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의미와 형태는 자의적이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 변할 수 있다. 즉 형태와 의미 모두 바뀔 수 있죠. 다음 2번, 언어는 형식과 의미의 연결이 유연적이다. 자, 유연적이라는 말은 연관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음성과 의미는 연관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유연적이라 하지 않고 언어의 음성과 의미는 어떤 관계? 자의적이다. 자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연관이 없죠.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거, 언어는 분명히 자의적이지만 같은 언어 내에서 뭔가 음성과 의미가 연관이 있어 보이는 게 있죠. 그거에 뭐라고 했어요? 의성어와 의태어. 의성어와 의태어는 연관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같은 언어 내에서, 즉 의성어나 의태어는 상대적으로 연관이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결국 의성의태어도 자의적인 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우리가 유연적이라 하면은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가는데 구분길 표시를 해놨다거나, 또는 우리 이런 상가에 금연 표시를 했다거나, 그럴 때 그 기호하고 그 내용이 관계가 있을 때, 그럴 때 유연적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어는 기본적으로 자의적이다라고 했어요. 3번, 언어는 언어 공동체에 의해 통용되면, 이 언어 공동체라는 것은 언중, 곧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잘 변화하지 않는다. 정답이죠. 이렇게 같은 언어 사회 내에서 언중들이 사용하게 되면 언어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언어의 어떤 특성? 사회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과거의 문제들이 곧바로 사회성, 자의성, 역사성 이런 개념으로 많이 출제를 했다면, 요즘 시험은 그런 개념어를 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 비음아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즉 미음, 니은, 이응이 어떤 자음과 만나서 그 자음이 미음, 니은, 이응으로 변화한다. 이런 식으로 또 설명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냥 개념을 이해하지 않고 암기하면 안 되고, 반드시 그 원래 개념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알자 이 말이죠. 자, 4번에 언어의 문법 단위는 복잡해서 일정한 규칙이 있죠. 반드시 일정한 규칙을 갖습니다. 이걸 언어의 특성 중 뭐라 해요? 반드시 언어는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다. 이를 규칙성, 규범성이라고 하죠. 규칙성, 규범성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한 언어는 그 안에서 하위 요소와 상위 구조를 이루고 있다. 즉 음운이 모여 음절을 이루고, 형태소가 모여 단어를 이루고, 단어가 모여 어절이 모여 문장을, 그리고 그 문장이 모여 담아라는, 즉 이야기라는 이런 구조를 이루죠. 이렇게 언어가 상하 계층이 있다. 이걸 언어의 뭐라 해요? 체계성. 이는 언어의 체계성이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체계성과 규칙성을 헷갈리면 안 돼. 언어가 일정한 규범, 규칙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규칙성, 규범성을 말하는 것이고, 언어가 하위 요소들이 모여서 상위 구조를 이뤄간다. 이는 언어의 체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음, 따라서 1번의 정답은
3번. 2번. 한국어의 의문적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어의 특징이라 하지 않고 의문적이라는 말을 썼다는데 또 주의를 해야 돼. 물론 이 안에서 한국어의 특징으로 알맞은 게 하나만 있고 나머지가 모두 틀렸다면 굳이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였지만, 그러나 한국어의 특징, 우리 국어의 특징으로 올바른 게 선택지가 둘 이상이 있을 때, 그때는 의문적 특징이라는 이 의문이라는 조건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국어의 특징을 설명할 때 세 가지로 분류를 하죠. 의문상의 특질, 어휘상의 특질, 그리고 문법상, 즉 구문상의 특질로 분류를 한단 말이야. 따라서 지금 2번 문제는 의문적 특질을 물었어요. 1번 장애의문. 우리가 장애음이라는 말을 또 처음 들을 텐데, 장애음은 자음을 말합니다. 장애음은 자음을 말하는 다른 말이야. 따라서 장애음은 모두 사망 대립을 이루고 있다. 사망 대립이라는 얘기는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의 삼중 체계를 말하는데, 모든 자음이 그런 건 아니죠. 자음 중에서 어떤 자음이 삼중 체계를 갖는다고 배웠나요? 파열음과 파찰음에서, 파열음과 파찰음에서 삼중 체계를 갖는다라고 배웠죠. 파열음은 비읍, 디귿, 기역 계열을 말하고, 뿌뿌뿌, 드뜨트, 크크크. 파찰음은 지읒 계열을, 즈쯔츠, 지읒 계열을 말합니다. 따라서 모든 자음에 해당된다는 건 틀렸죠. 2번 마찰음의 수가 다른 언어, 뭐 그렇다고 해도 영어를 떠올리면 되죠. 영어에 비해 그 수가 많다, 정답이죠. 아니 틀렸죠. 왜냐하면 우리말의 마찰음은 3개밖에 없지. 뭐예요? 즉 시옷, 쌍시옷, 히읗 3밖에 없기 때문에 마찰음의 수는 영어에 비해 적다. 틀렸고, 다음 3번 음절 초에 자음은 하나만 나타난다 라고 했어요. 즉 음절의 첫 소리에 낼 수 있는 소리는 하나만 소리가 난다. 맞죠? 즉 어두자음군, 그러니까 겹자음이 첫 소리에 인정되는 건 그건 중세국어의 특징이고, 즉 현대어에서도 이 첫 소리에는 하나만 소리가 나고, 또한 끝소리에도 음절 말에도 소리는 하나만 납니다. 이렇게 표기에는 겹자음을 쓸 수 있지만 역시 소리는 하나만 난다고. 그죠? 또한 첫 소리다, 끝소리나 자음은 하나만 소리가 난다, 이 얘기죠. 따라서 3번 맞는 말이죠. 또 4번에 음절 끝에 표기되는 자음은 모든 자음이 올 수 있고 발음이 되는 게 7개죠. 음절 끝에 발음이 되는 게 대표음 7개야. 그 대표음 7개가 뭐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이렇게 대표음 7개가 소리가 나는 것이고 표기는 모든 자음을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2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에 3번. 한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개통상 밑줄 치고, 우리 국어는 개통상 어디에 속한다? 알타이어에 속하고. 또 2번 형태상 밑줄 치고, 형태상 어디에 속한다? 첨가어. 다른 말로 뭐라 해요? 교차어. 첨가어, 교차어에 속하죠. 첨가어, 교차어에 속합니다. 다음 3번
문자의 갈래상, 우리말은 표음 문자고, 그리고 음절 문자고, 그리고 음소 문자다라고 했습니다. 어때요? 우리말은 문자의 갈래상은 표음 문자, 곧 음소, 자음 모음으로 이루어진 음소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표음 문자라는 얘기는 문자가 소리 나는 대로를 문자화했다는 뜻이에요. 이해돼요? 우리가 글을 쓸 때에는 표의주의의 원칙에 따라, 예를 들어 여기 체언이 있고 조사가 있고 그리고 어간이 있고 어미가 있으면 이렇게 형태를 밝혀 적는 표의주의 표기를 쓰죠. 근데 지금 질문은 뭐냐면, 우리말의 이 문자 자음 모음이 소리를 흉내낸 거냐, 아니면 한자처럼 뜻을 흉내낸 거냐, 그걸 묻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표의 문자라는 건 맞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말은 음소 문자. 음소가 뭐야? 자음 모음을 음소라고 해요. 그런데 음절 문자라 했는데, 우리말은 이 음소, 즉 음운이 모여서 음절을 이루어서 표기를 하죠. 그러니까 음절 문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표음 문자이면서 음절 문자이면서 그리고 음소 문자라는 말은 모두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수식어는 이 대체로 피수식어 앞에 온다고 했습니다. 수식어는 꾸미는 말을 말하고, 즉 관용어나 부사어와 같은 꾸미는 말을 말하고, 그리고 이는 뒤에 체언이나 용언, 피수식어에 앞에 오죠. 3번은 정답이 없습니다. 모두 맞습니다. 쌤이 원래는 1번에 이 개통상 알타이어에 속한다, 이걸 개통상 알타이어가 아닌 다른 표기로 문제를 틀리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그대로 알타이어 그대로 써 있는 바람에 정답은 없습니다. 3번의 정답은 없습니다. 다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3번의 선택지 3번에 문자사의 갈래가 표음 문자고, 그리고 음절 음소 문자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돼. 우리말은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진 음소 문자이고, 동시에 반드시 훈민정음 창제 때도 얘기했듯이 이 음운은 서로 어울려야 소리가 된다. 즉 음절을 이루는 음절 문자예요. 그러므로 모두 맞는 말입니다. 다음에 4번, 훈민정음에 대한 질문을 물었습니다. 자, 훈민정음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쓰는 한글, 이 한글의 원래 이름이 뭐야? 훈민정음. 우리가 쓰는 문자 이름, 즉 원래 쓰던 우리 문자 한글의 원래 이름이 훈민정음이고, 또 하나는 그 훈민정음에 대한 설명서, 즉 한자로 된 설명서의 책 이름이 또한 훈민정음이죠. 이해돼요? 그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하는 걸 의식을 하고, 1번 1443년에 창제해서 1446년에 반포했습니다. 즉 43년에 완성하고 46년에 반포했죠. 반드시 이 연도는 기억해야 돼. 그리고 이 43년이라는 이 연도는 세종 연호로는 25년, 세종 25년에 훈민정음을 완성해서 세종 28년에 1446년 세종 28년에 반포했습니다. 다음에 2번, 초성의 기본자 중 순경음 비읍, 그리고 반치음, 그리고 옛니응은 현대국어에서 사용되지 않는다.
현대 국어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맞는 말인데 문제는 순경음은 훈민정음의 기본 28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해됩니까? 따라서 2번은 앞부분이 틀렸죠. 뒤에 현대 국어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건 맞는 말인데 앞에 즉 순경음 비읍은 훈민정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훈민정음 28자에 포함되지 않고 이 순경음은 어디서 설명하지? 연서법, 즉 연서법 이어쓰기에서 순경음을 설명하고, 또한 훈민정음 28자에는 뭐가 포함이 안 돼요? 된소리가 포함이 안 되죠.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된소리가 포함이 안 됩니다. 이 된소리는 어디서 설명하나요? 즉 병서법, 된소리 만드는 법에서, 병서법에서 설명합니다. 따라서 2번이 틀렸죠. 다음에 종성의 글자는 중성의 글자는 천지인을 상용하여 만들었죠. 천지인 3제를 상용하여, 즉 하늘의 모양을 본떠서 아래아를 만들고, 그리고 땅의 모양을 본따서 음모음을 만들고, 그리고 사람의 모양을 본따서 이모음을 만들었죠. 그래서 중성의 기본자는 이렇게 천지인 3자를 상용하여 그런 다음 초출의 원리와 제출의 원리에 따라서 도합 11자를 만든 거죠. 자, 그 다음 4번 종성의 글자는 따로 창제하지 않았다. 맞죠? 종성의 글자는 따로 만들지 않고 뭘 가져오기로 했어요? 초성을 가져오기로 했고, 이를 종성, 부용, 초성의 원리다. 그래서 종성은 초성을 다시 가져와서 쓴다. 종성, 부용, 초성의 원리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죠. 이해됐어요? 다음 5번 한글 창제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음은 발음기관을 본떴는데 먼저 이 입술의 모양을 본떠서 순음을, 그리고 이를 본떠서 즉 치음을, 그리고 혀를 본떠서 설음을, 그리고 목구멍을 본떠서 이응을 이렇게 만들었다 했는데, 이때 주의할 거, 자음이 발음기관인 입술이나 이나 혀나 그리고 목구멍 등에 이때 등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발음기관 등을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의할 건 이 훈민정음의 글자를 만드는 기본적인 원리는 이와 같이 초성의 경우 발음기관을 상용해서 만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발음기관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만드느냐 하면은 틀릴 수 있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초성의 기본자를 정할 때 그 발음기관 중에 먼저 첫 번째는 아음이죠. 이 아음은 뭐야? 어금니예요. 어금니. 그리고 설음, 이건 혀를 말하고, 그리고 순음, 이건 입술을 말하고, 그리고 치음, 이건 이를 말하고, 그리고 후음, 이는 목구멍을 말하죠. 그래서 기니, 미, 시, 이 하고 기본자를 만든다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금니 하는 말이 들어있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이와 같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라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주의할 건 초성을 전부 만든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만든 건 초성의 뭐야? 기본자만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 글자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가획의 원리에 따라. 이건 상형이 아니야. 이건 가획의 원리에 따라 만들었지. 그래서 먼저 상형의 원리에 따라 즉 기본자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는 가획의 원리에 따라 즉 만들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키읔, 디귿, 티읕, 비읍, 피읍, 지읒, 치읒, 여린, 이읒, 히읗 등 이는 상형의 원리가 아닌 가획의 원리에 따라 만든 것이고 그리고 끝으로 이 가획의 원리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은 이체자다라고 해서 옛니음과 리을과 그리고 반치음을 만들어서 총 17자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지를 잘 보고 이 설명이 정확히 뭘 설명하고 있는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OX의 판단을 해야 돼. 자, 2번에 자음의 기본자는 기역, 니은, 비읍, 시옷, 이응이다. 틀렸죠? 즉 명백히 틀린 표현이 나왔습니다. 정답 몇 번? 2번. 기본자는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이죠. 다음 자음에서 혓소리다 하는 것은 자음을 나눌 때 우리가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즉 나눌 때 혓소리라 하면 설음을 말하고 느, 드, 뜨, 르 등이 이 혓소리 즉 해당이 되죠. 그래서 느, 드, 트 맞죠? 다음에 4번에 자음의 이소리다 하면은 이는 치음을 말하고 치음에는 시옷과 그리고 그 가획자인 지읒, 치읒이 포함이 됩니다. 됐죠? 다음. 그래서 5번에 정답은 2번. 자, 6번. 이번에는 문자 입력 방식으로 호미정음의 이 창제 원리를 설명할 때 즉 이질적인 것은 하고 질문했습니다. 1번 니은 다음에 이 별표시를 누르면 디귿이 되고 다시 디귿 다음에 별표시를 누르면 티읕이 된다. 이는 어떤 원리를 설명한 거야? 가획의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비읍을 2번 누르면 쌍비읍이 되고 지읒을 2번 누르면 쌍지읒이 되는 건 이는 병서의 원리, 즉 된소리 만드는 법, 병서의 원리를 설명한 거죠. 또 이모음 다음에 아래아를 누르면 아가 되고 아래아를 한 번 더 누르면 야가 된다. 이는 모음에 있어서 즉 초출과 제출, 즉 서로 합쳐서 이루는 합용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2번, 3번 둘 다 자음과 모음으로 다르지만 서로 다른 음음과 합쳐져서 이루어진다는 공통점이 있죠. 조금 전에 1번은 가획의 원리를 말하고 있지만 2번, 3번은 모두 음운과 음운이 합쳐져 이루어진다는 합용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4번 역시 어 다음에 이를 누르면 애가 되고 우 다음에 어를 누르면 워가 된다는 건 역시 넓은 의미로 합용의 원리, 즉 음운과 음운이 합쳐져서 이루어진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6번에 가장 이질적인 건 1번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봤던 문제하고 조금 유형을 달리하면 또 금방 낯설어져요.
우리가 문제풀이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낯선 걸 미리 경험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안 배운 게 아니죠. 안 배운 게 아니지만 약간만 표현이 달라지고 약간만 예시글이 달라지면 여러분들이 조금 당황하게 된다고. 그런 것들을 이 처음에 단원별 문제에서 많이 접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데도 어떤 표현이나 또는 선택지 안에서 이걸 또 찾아내는 건 조금 별개의 능력이구나. 이걸 빨리 실감하시기 바랍니다. 자, 6번에 따라서 정답은 1번이죠. 1번만 가획의 원리를 그대로 설명한 것이고 나머지 2, 3, 4는 모두 합용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7번을 보죠. 7번은 보기를 바탕으로 훈민정음의 글자 운용에 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됐습니다. 먼저 나란히 쓰기는 기억에서 합영명서를 제외한 각자 병서만이 현대국어에 존재한다. 맞다 틀리다? 틀렸죠? 우리가 합영병서는 현대국어에서 어두에 쓸 수 없을 뿐이지 아까 값이라는 글자에서 봤듯이 받침에는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중세국어처럼 어두에 쓸 수 없을 뿐이지 현대국어에서도 합영병서는 쓰이고 있다라는 거지. 그렇죠? 따라서 1번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반면에 2번 이 니은에서 붙여쓰기. 자, 붙여쓰기라 하면은 자음에 모음을 붙이는 방법을 이야기한 거죠. 이 붙여쓰기에서 아래아를 제외하면은 현대국어에 모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죠? 아래아를 빼고는 이 모음을 자음에 붙일 때 오른쪽에 붙이고 아래에 붙인다는 이 우서와 하서의 방법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3번 디귿에서 음절 이루기는 모든 음절이 초성, 중성, 종성을 빠짐없이 갖춰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초성과 중성과 종성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우리 훈민정음 한글의 표기의 기본 원칙이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종성을 모두 써야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표기를 할 때 없는 받침도 종성도 일부러 써야 하는 건 어떤 글자를 표기할 때 그런 규정을 따랐어요? 한자어를 쓸 때. 그래서 동국정음식 한자음 표기를 쓸 때 없는 받침도 일부러 만들어 썼던 거고 우리가 한글을 표기할 때에는 굳이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갖출 필요는 없었다. 맞고요. 다음 리을에서 방점 찍기는 당시에는 어두운 때인 이 밤과 먹는 열매인 밤에 방점 표기는 달랐을 거다. 그렇죠? 이 낮과 밤의 밤은 짧게 소리나고 그리고 먹는 밤은 길게 소리나니까 우리가 짧게 소리나는 밤은 방점을 안 찍거나 찍어도 하나만 찍었을 것이고 그리고 길게 나는 장음인 먹는 밤은 점을 2개 찍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조에 있는 평성, 거성, 상성, 입성 이 성조에서 당시의 상성 그러니까 점을 2개 찍는 이렇게 점을 2개 왼쪽에 찍었다는 것은 이게 처음엔 낮게 나다가 뒤에는 높게 발음되는 이 표시를 한 것이고 이것은 훗날에 어디에 흔적이 남았다? 장음으로 흔적이 남았으니까 최소한 이 먹는 밤
이 먹는 밤은 현대국어에서 장음이니까 반드시 방점이 둘이 찍혔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낮과 밤의 밤은 단음이기 때문에 이게 점을 하나 찍는 거성이었는지 아니면 점을 아무것도 찍지 않는 평성이었는지 그건 구별할 수 없지만, 즉 현대국어의 장음에 해당되는 밤과 그 방점이 달랐다 하는 건 이해할 수 있죠. 따라서 7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본문을 봅니다. 훈민정음의 해례에서는, 자, 이때 말하는 훈민정음은 정확히 뭐라고 불러요?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한문으로 쓰여진 훈민정음 설명서죠. 왜냐하면 훈민정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의, 그리고 해례, 그리고 정인지, 서문,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훈민정음 해례본은 이 셋을 모두 갖추고 있고, 반면에 이 중에서 한글로 옮겼던 훈민정음 언해본은 뭐만 한글로 옮겼다고요? 예의 부분만 한글로 옮겼기 때문에 훈민정음 언해본은 예의 부분만 가지고 있는 거고, 훈민정음 해례본은 그와 달리 이 셋이 모두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훈민정음 언해본은 한글로 번역한 거고, 원문이 훈민정음 해례본은 한자로 쓰여진 거고, 그리고 훈민정음 해례본은 언제 만들어져? 바로 훈민정음을 반포하는 때인 1446년에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 만들어지는 거고, 훈민정음 언해본은 그로부터 30-40년이 흘러서 세조 때 훈민정음 언해본을 간행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훈민정음 해례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말하죠. 훈민정음 해례에는 글자 운용에 관한 몇 가지 규정들이 언급되어 있다. 첫째는 이어쓰기. 자, 이어쓰기가 곧 뭘 의미한다고? 순경음 만드는 법. 그래서 이 이어쓰기를 한자로는 뭐라고 표현해요? 연서. 이을 연자를 써서 연서법이다. 연서법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서법이라고 부르고, 즉 이 이어쓰기는 이응을 입술 소리 안에 이었으면 입술 가벼운 소리가 됐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입술 가벼운 소리 밑줄 치고 이를 한자로 순경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순경음에 해당되는 네 글자 뭐예요? 순경음 미음, 순경음 비읍, 순경음 피읍, 순경음 쌍비읍 하고, 순경음 미음, 순경음 비읍, 순경음 피읍, 순경음 쌍비읍 하고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이 규정은 모두 모든 입술 소리에 적용 가능하지만 그 중에서도 순경음 피읍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둘 거, 이 순경음은 결국 15세기 때 어떤 표기를 위해 만든 거예요? 동국정음식 한자음 표기를 위해 일부러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동국정음식 한자음 표기를 포기하는 순간 사라진다고요. 그래서 이건 15세기 때 반짝 만들어 사용되는데, 여기서 유일하게 한자음이 아닌 고유어에도 사용됐던 게 순경음 비읍이야. 그래서 이 순경음 비읍은 한자어뿐만 아니라 고유어를 표기하는 데도 사용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순경음 비읍이 현대국어에서 그 흔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어떤 단어다라고 배웠어요? 비읍 불규칙 용언.
비읍 불규칙 용언에서 이 숨겨온 비읍의 흔적을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돕다라는 말이 도와 하고 비읍이 이렇게 오나 우로 바뀌면 비읍 불규칙이라 하고, 따라서 이와 같은 비읍 불규칙 용언을 15세기 표기로 써라. 그러면은 그 자리에 숨겨온 비읍이 들어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읍 불규칙 용언은 숨겨온 비읍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둘째, 나란히 쓰기는, 자, 나란히 쓰기는 병서법이라고 부르죠. 나란히 쓰기는 병서법이라고 부릅니다. 즉 병서법, 된소리 만드는 법이죠. 그래서 이 나란히 쓰기는 초성자나 혹은 종성자를 함께 쓸 때 가로로 나란히 쓰라는 규정인데, 같은 글자를 나란히 쓰는 걸 각자병서, 그래서 각자병서 밑줄 치고, 자, 각자병서가 지금 말하는 된소리를 말하는 건데, 각자병서 불러보면 쌍기어, 쌍디귿, 쌍비읍, 쌍시오, 그리고 쌍지읒, 그리고 쌍히읗이 더 들어가 있죠. 현대 국어에는 없는 쌍히읗까지. 그래서 이와 같이 각자 병서를 만들고, 다음에는 서로 다른 글자를 나란히 쓰는 걸 합용병서라 한다. 그래서 뭐 비읍 시옷, 기역 이렇게 세 개의 자음을 겹치기도 하죠. 또 기역 디귿, 기역 시옷 이렇게 서로 다른 자음을 나란히 쓰는 것을 우리는 합용병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각자 병서는 현대 국어에서도 이 쌍히읗을 빼고는 모두 그대로 사용이 되고, 다음에 합용병서도 이렇게 세 개의 자음이 겹치는 게 아니라면 모두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다만 아까도 말했지만 이 합용병서에서 15세기 때에는 초성과 종성에 모두 썼다면 20세기 현대국어에서는 어디에서만? 종성에서만 표기가 가능하다는 게 다른 점이죠. 그리고 이처럼 초성에서 이 합용병서를 사용하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어두자음군이라고 부릅니다. 어두자음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두자음군이 즉 사용되었다. 15세기 때는 어두자음군이 사용되었다는 얘기죠. 다음 세 번째, 붙여쓰기는 뭐라고 불러? 부서법. 붙여쓰기는 부서법이라고 부릅니다. 붙여쓰기는 부서법이라고 불러요. 부서법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곧 자음에 모음 붙이는 법을 말하죠. 이 붙여쓰기는 아래아와 의와 오와 그리고 우와 요와 유는 초성자의 아래에 붙여쓰고, 그래서 아래에 붙여쓴다 해서 그걸 뭐라고 불러요? 하서. 아래에 붙인다 해서 하서라고 이름을 붙이고, 또
그 뒤에 이와 아와 어와 야와 여를 초성자의 오른편에 붙여 쓰라는 규정이다. 오른쪽에 붙였으니까 뭐라고 불러요? 우서, 우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넷째는 음절 이루기인데 이 음절 이루기는 이 부서법과 매우 밀접하죠. 왜냐하면 음절 이루기가 곧 자음에 모음을 붙여 즉 음절을 이룬다. 우리말의 음운은 음운과 음운이 만나 음절을 이룬다 하는 이 음절 이루기는 곧 부서법과 매우 밀접하지. 왜냐하면 부서법은 자음에 모음 붙이는 위치를 말한 거고 그리고 음절 이루기는 자음과 모음이 만나야 음절을 이룬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음절 이루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성음법, 성음법이다라고 부릅니다. 음절 이루기를 즉 다른 말로 성음법. 그래서 음운은 반드시 모여야 합쳐져야 음절을 이룬다라는 규정이야. 그래서 초성, 중성, 종성이 합해져서 음절을 형성한다. 이를 성음법이라고 말하고 이 음절 이루기가 가장 음절 이루기와 가까운 자모의 운용법이 뭐라고? 부서법이라고. 그러니까 성음법은 자음과 모음이 만나야 음절을 이룬다는 뜻이고 부서법은 그 모음이 자음에 어디에 붙어야 하는지 이걸 규정한 게 부서법이고. 그렇죠? 다음 끝으로 방점 찍기는 우리가 이 방점 찍기를 뭐라고 불러요? 성조라고 부르거나 성조 또는 그대로 점찍기, 성조 혹은 점찍기라고 부르죠. 이는 15세기의 비분절 음운이야. 즉 초성, 중성과는 관계없이 비분절 음운. 그래서 그 옆에 써 있듯이 소리의 높낮이, 즉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한 거죠. 그래서 소리의 높낮이인 성조를 표현하기 위한 규정으로 음절의 왼쪽에 찍습니다. 왼편에 한 점을 찍으면 가장 높은 소리인 거성이 되고 그리고 두 점을 찍으면 낮다가 높아 나는 소리인 상성이 되고 그리고 점을 안 찍으면 편안하고 낮은 소리인 평성이 되죠. 그래서 평성, 상성, 거성은 점의 수로 평가하는데 문제는 점이 없으면 평성이고 점이 하나면 거성이고 점이 둘이면 상성인데 이것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받침이 울림소리가 와야 돼요. 반드시 평성, 거성, 상성은 받침이 울림소리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받침이 울림소리로 이루어졌을 때만 이 점의 수가 의미가 있어요. 반면에 방점 표기와 성조는 15세기를 거치며 소멸하는데 이는 평성, 거성은 짧은 소리로 그리고 상성은 긴 소리로 현대구에 남는다라고 해서 이 상성이 현대구의 긴 소리에 그 흔적이 남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자, 방금 스님이 점의 개수로 즉 평성, 거성, 상성을 구별하는 건 받침이 울림소리일 때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받침에 안 울림소리일 때는 점의 수가 관계가 없죠. 대신 뭐라고 해요? 입성이라고 해요. 점의 수에 관계없이 입성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밤 했을 때
이게 먹는 밤을 말한다. 그러면 받침이 울림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점을 2개 찍었을 때 이게 상성이다라고 알아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이렇게 꽃하고 써놓고 여기 점을 2개 찍어 놓으면 이때는 울림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점으로 구별할 수 없고 모두 뭐라고 부른다고? 입성이라고 부른다고.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울림소리일 때에는 점의 개수를 가지고 점이 없으면 평성, 점이 하나면 거성, 점이 둘이면 상성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받침이 울림소리가 아닐 때에는 그때에는 점의 개수와 관계없이 모두 뭐라고? 입성이라고.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 7번에 있는 이 보기 지문은 이 글의 주제가 뭐예요? 지금 이 보기에 써 있는 이 글의 주제가 뭐냐 이거예요. 지금 방금 우리가 열심히 읽었는데 이 글의 주제는 첫 번째 줄에 있죠. 뭐예요? 자모의 운용법, 글자의 운용법을 쓴 거예요. 그래서 훈민정음 해례에 나오는 글자의 운용을 설명하겠다 하면서 즉 차례대로 연서법과 병서법과 성음법과 성조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항상 글은 중심 문장 플러스 뒷받침의 구조야. 그렇기 때문에 독해를 한다는 얘기는 또는 여러분들이 글을 쓴다는 것은 첫 문장에서 일반적으로 써놓은 말을 그 뒤에서 자세하게 풀어 뒷받침하는 거다. 이런 글쓰기의 기본적인 원리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마주치는 모든 글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글의 내용을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 나올 때에는 항상 글의 문단의 앞에 주목을 하라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글은 자모의 운용법을 설명하고 있고 따라서 잘못된 설명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요. 8번부터 하죠.